내가 잘못했다, 매느라. 한 번만 용서해다오. 한때 이 여인은 시어머니에게 쫓겨나 이 집 문턱조차 밟지 못했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의 세월이 흘러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과연 이 며느리는 어떻게 하여 시어머니의 무릎을 꿇렸을까요? 지금부터 쫓겨난 며느리 소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평안과 따뜻한 기운을 전해드리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에서 30리쯤 물러난 작은 고을이 있었으니 들과 내를 끼고 바람이 거세게 도는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안쪽 잿빛 기와가 낮게 누운 큰 집 한 채가 눈에 띄었는데 사람들이 최씨 가문댁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이던 양반가의 저택이었습니다. 사랑채 마루 위 백발이 성성한 시어머니 최정경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루 아래에는 23세 며느리 소향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군 채였습니다. 겨울 기운이 뼛속으로 파고드는 날이었는데 소향의 어깨가 가늘게 떨릴 때마다 마루 끝에 걸린 풍경도 함께 울었습니다. 정경 부인의 목소리가 먼저 방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벌써 세 번째로다. 며느리! 말끝이 서늘했습니다. 다정한 꾸지람이 아니라 얼음장 같은 판결이었습니다. 정경 부인은 손에 들고 있던 비단 주머니를 마루에 툭 던졌습니다. 주머니가 바닥을 치자 그 속은전 몇 냥이 딸그락거리며 굴러 나왔습니다. 3년을 살고서도 아들 하나 보지 못했으니 집안의 기둥이 어찌 서겠느냐? 또 밥 짓는 손이 서툴고 어른 모시는 법도 모자라니 내가 며느리라 부를 값이 있느냐? 소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와도 닦지 못했습니다. 다만 목소리를 눌러가며 조심스레 읍했습니다. 어머님 소양이 모자랐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새벽을 더 앞당기고 손끝을 더 다듬어 어머님 뜻에 맞추어 살겠나이다. 그러나 정경 부인의 입가에는 차가운 웃음이 걸렸습니다. 기회! 내가 말하는 기회란 것이 내 집안의 체면을 더 갉아먹는 기회냐? 정경 부인은 천천히 일어나 소향의 둘레를 빙 둘러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으나 그 느림이 오히려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내 아비가 가난한 글방선비라 들었다. 대대로 벼슬길 문턱도 못 밟은 집안이라 하더구나. 내가 혼사를 허락한 것도 내 아들이 딱하다 하여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내가 감히 이 집 며느리 노릇마저 제대로 못한단 말이냐? 소향의 눈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까봐 숨을 삼키며 고개만 더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문이 벌컥 열렸고 술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남편 최진수가 비틀거리며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얼굴은 붉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소자가 왔습니다. 정경 부인의 얼굴이 그제야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냉혹한 눈빛은 감추고 자애로운 미소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 매끄러워 소향의 가슴이 더 서늘해졌습니다. 진수야, 잘 왔구나. 마침 내 안사람 일로 말을 하던 참이었다. 정경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숨에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 집에 저 계집이 발을 들인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건만 아직도 집안에 핏줄 하나 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집안이라는 것이 대를 잇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기울어지는 법인데 이대로 더 미룰 수는 없다고 내가 여러 날을 두고 생각해 보았다. 내가 장성하여 가문을 맡아야 할 나이인데 자식 하나 없이 세월만 흘려보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이다. 김진사댁 딸이 내게 더없이 어울릴 듯 싶다. 그 집은 문벌이 단단하고 대대로 집안을 가려 혼사를 맺어온 곳이며 딸 또한 성품이 단정하고 어질다 하더라. 이 일은 감정으로 가릴 일이 아니다. 집안을 위해 그리고 내 앞날을 위해서도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진수는 잠시 눈을 굴렸습니다.
그러나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마음이 굳어 있었던 사람처럼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소자가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소향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기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더듬듯 앞으로 나아가 진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도련님 아니 되옵니다. 소양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소양이 더 잘하겠습니다. 하루에도 10번, 100번 고쳐 살겠습니다. 그러나 진수는 손목을 비틀어 소향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시선은 끝내 그녀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다. 더는 매달리지 말아라. 그 말은 칼날처럼 매끄럽고 차가웠습니다. 소향의 심장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3년의 공손함도 3년의 정성도 한순간에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소향은 자기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촛불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불꽃은 가늘게 떨었고 그 빛 아래 소향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3년의 날들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새벽 어스름에 일어나 대청을 쓸고 우물에서 찬물을 길어 밥을 짓고 손이 트도록 빨래를 비비며 바느질로 해진 옷깃을 기워내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그 집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 바친 몸이었건만 끝내 누구도 그 노고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조심스레 열리더니 나이 든 하녀 복순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님 정경부인께서 이르시길 내일 새벽 동트기 전에 나서시라 하셨습니다. 이 보따리는 마님의 혼수며 그나마 남겨주신 물목입니다. 복수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님께서 이 집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모를 리 있겠습니까? 정경부인께서 너무 모질게 구시니 하늘도 아실 겁니다. 소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도 다 말라 이제는 속이 텅 빈 듯했습니다. 복순아, 내 탓이 아니다. 세상 일이란 어디 내 뜻대로만 흐르더냐. 그 밤 소향은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 너머로 달빛이 얇게 들어왔습니다. 달은 하얗고도 무심했습니다. 친정은 가난했고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떴으며 어머니는 병환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짐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달리 갈 곳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 소향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뺨을 후려쳤고 숨을 들이킬 때마다 가슴이 얼얼했습니다. 대문을 넘기려는 그 순간 대청마루 위에 정경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마루 위 사람은 높았고 문 밖 사람은 낮았습니다. 그 높낮이가 곧 운명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 같은 것 하나가 우리 집 며느리였다는 사실이 내게는 치욕이다. 소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 아주 짧게 마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렇게 최씨 가문 저택은 소향의 뒤로 멀어졌습니다. 그 집에서의 3년도, 소향이라는 이름의 흔적도 그 문턱 아래에 버려지는 듯했습니다. 한양은 새벽부터 숨을 쉬었습니다. 장사치들은 좌판을 펴고 손님을 불렀으며 마부들은 말에 고삐를 당기고 짐꾼들은 땀에 젖은 어깨로 골목을 비집고 다녔습니다. 그 속에 소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발은 앞으로 나아가나 마음은 자꾸 뒤로 끌렸습니다. 돌아갈 친정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고 한양에 머물자니 길 하나가 곧 벽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소리 없이 떨어져 흙바닥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해가 높이 뜬 무렵 소향은 큰 다리 위에 섰습니다. 다리 아래로 한강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물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만 흘러가기만 했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낮은 속삭임이 올라왔습니다. 이대로 뛰어내리면 끝날까? 바로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소양의 등을 붙잡았습니다. 아가씨,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품고 계시오? 고개를 돌리니 남루한 장삼을 걸친 노승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었으나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소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살 까닭이 없습니다. 노승은 잠시 소향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지금의 고통이 끝이라고 여기시오? 아니요. 큰 일을 맡기려 할 때 하늘은 먼저 마음을 흔들고 몸을 굶기며 길을 가혹하게 내는 법이오. 소향이 마른 숨을 삼켰습니다. 저에게 큰 일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길은 남이 대신 걸어주지 못하오. 다만 아가씨에게 아직 할 몫이 남았다는 것만은 분명하오. 노승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은자 몇 냥과 손바닥만 한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니고 의주로 가시오. 그곳에서 진 대감을 찾으시오. 옥패를 보여드리면 그가 아가씨를 도울 것이오. 소향은 놀라 옥패를 받아들었습니다. 스님, 이 옥패는... 그러나 말을 잇기도 전에 노승의 모습은 사람들 사이로 스며들 듯 사라졌습니다. 소향은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더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옥패를 들어 빛에 비추니 용 한 마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썹 끝까지 살아있는 조각이었습니다. 그때 소향은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자신을 기다려 온 듯한. 소향은 길을 택했습니다. 한양에서 의주까지 먼 길이었습니다. 들짐승도 있었고 산적도 있었으며 길손에 탈을 쓴 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향은 도리어 담담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도 가벼운 법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소향은 세상을 보았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의 얼굴, 고울 수령의 호령 아래 구부러진 허리, 세금 독촉에 울던 아이들. 소향은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자기만의 것이 아니었고 세상은 생각보다 더 아팠습니다. 한 달을 꼬박 걸어 마침내 의주에 이르렀습니다. 의주는 국경을 끼고 큰 장이 서는 곳이라 중국 상인과 조선 상인이 뒤섞였습니다. 말소리가 서로 달랐고 은전의 무게가 오갔으며 눈빛 하나로 값이 결정되는 곳이었습니다. 혼란이 있었으나 그 혼란 속에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소향은 진 대감을 수소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답이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나 옥패를 슬쩍 보여주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는 입을 다물었고 누구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침내 소향은 가장 큰 저택 앞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높은 담장, 무장한 호위, 묵직한 대문. 호위가 가로막았습니다. 누구요? 함부로 들어갈 곳이 아니오. 소향이 옥패를 내밀자 호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옥패를 확인하고는 곧장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노인이 나왔습니다. 풍채가 당당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 옥패를 가진 자가 나타나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오. 소향은 공손히 절했습니다. 대감마님, 소녀는 소향이라 하옵니다. 한 노승께서 이 옥패를 주시며 대감님을 찾아오라 이르셨습니다. 진 대감은 잠시 소향을 살피더니 묻습니다. 그 노승의 생김새를 말해보시오. 소향이 자세히 설명하자 진 대감의 얼굴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분이 아직도 세상에 계셨단 말이오. 30년 전, 내 목숨이 끊어질 뻔한 날,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소. 그분께서 아가씨를 내게 보내셨다면 이는 그냥 인연이 아니오. 들어오시오.
문이 열리고 소향의 발이 처음으로 다른 세상으로 들어섰습니다. 저택 안은 겉모습보다 더 호화로웠습니다. 정원에는 진귀한 나무가 서 있었고 연못에는 비단잉어가 유유히 놀았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했으나 질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진 대감은 소향을 사랑채로 이끌어 차를 내렸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자 소향은 그제야 살아있다는 감각이 되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겪은 일을 말해보시오. 소향은 천천히 그러나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시댁의 냉대, 내쫓기던 새벽, 한양 거리의 절망, 다리 위의 생각, 노승과 옥패. 말을 마치자 진대감의 눈에는 분노와 연민이 번갈아 비쳤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소. 허나 억울함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오. 소향이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어찌 저를 도우시려 하십니까? 진대감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본심을 꺼냈습니다. 나는 조선과 중국 사이를 오가며 물화를 바꾸는 일을 하오. 인삼과 비단, 은과 도자기 같은 것들이 내 손을 거쳐가지. 그런데 나도 늙었소. 뒤를 이을 사람이 필요하오. 내게 자식이 없다 보니 늘 허전했는데 하늘이 아가씨를 보내신 듯하오. 소향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녀는 여인입니다. 어찌 그런 큰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진 대감은 단호했습니다.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오. 눈이 어디를 보느냐, 마음이 어디에 서느냐가 중요하오. 아가씨는 복수만 품은 눈이 아니오. 스스로 우뚝 서려는 눈이오. 나는 그런 눈을 알아보. 소향은 가만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큰절을 올렸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대감마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소향은 살림이 아니라 장사의 길을 배웠습니다. 값을 재는 눈, 사람을 가리는 마음, 위험을 피하는 지혜, 거래를 엮는 말씨. 그리고 무엇보다 흐름을 잇는 법을 익혔습니다. 소향은 놀랄 만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말을 배웠고, 글을 읽었고, 숫자를 다루었고, 중국 상인과 마주 앉아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진 대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인은 작은 물길이 아니라 큰 강이 되겠구나. 새해가 흘렀습니다. 소향은 더 이상 진 대감의 뒤에 서서 배우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장부는 그녀의 손끝에서 숨을 쉬었고 창고의 문은 그녀의 말 한마디에 열리고 닫혔습니다. 사람들은 어느새 진 대감보다 먼저 소향의 눈치를 살폈고 거래의 성패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 대감이 소향을 불렀습니다. 그 얼굴에는 오랜 세월 장사를 해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소향아, 큰 판이 하나 열렸구나. 북경의 대상인 왕대인이 조선 인삼을 대량으로 드리겠다 하니 그 규모가 실로 크다. 이 거래가 성사되면 우리 상단의 이름이 국경을 넘게 될 것이다. 허나 위험 또한 작지 않다. 자금도 크게 묶일 것이고 한 번 삐끗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소향은 말없이 장부를 떠올렸습니다. 인삼의 수확 시기, 길목의 치안, 국경의 통행 규정, 북경 시장의 변덕스러운 값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갈래의 길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소향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전에 듣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듣고 그 사람의 숨결이 어떤지까지 살피고 와야 이 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 대감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국경 너머는 험하다. 장사꾼의 얼굴을 하고 가도 함정이 많은 곳이다. 하물며 내가 여인임이 드러난다면
그 순간부터 거래가 아니라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소향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남장을 하겠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숨결까지 감추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이 판 위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 말에는 각오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대감은 소향을 오래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끝났고 동업자의 신뢰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소향은 거울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칼을 단단히 틀어 올리고 비녀를 빼내자 어깨선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헐렁한 도포를 걸치고 띠를 조여매니 몸의 선이 사내 아이처럼 바뀌어 갔습니다. 손에 남아있던 바느질 자국과 물집은 그대로였으나 그것조차도 이제는 살림의 흔적이 아니라 장사의 연륜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몇 번이고 말을 내뱉어 보았습니다. 말끝을 짧게 감정을 덜어내고 시선을 오래 두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했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분명 소향이었으나 동시에 소향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소향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로 살던 때보다 이렇게 이름을 감추고 서 있을 때 오히려 숨이 트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국경을 넘는 길은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옷자락 사이로 찬 기운이 파고들었고 밤마다 정체를 묻는 눈길이 따라붙었습니다. 소향은 한 번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필요할 때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침묵은 여인의 침묵이 아니라 장사꾼의 계산처럼 보이도록 다듬어진 것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들어선 순간 소향은 세상의 크기를 실감했습니다. 장터는 의주의 몇 배였고 말소리는 거칠었으며 값은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혔습니다. 이곳에서는 망설이는 자가 가장 먼저 베어 먹히는 법이었습니다. 북경에서 왕대인을 마주했을 때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소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앳된 사내가 진대감의 전권을 받았다니 진대감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은 시험이자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나 소향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다가서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나이로만 재신다면 왕대인께서는 오늘 큰 이익을 놓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건을 품고 왔고 이 판을 끝까지 끌고 갈 방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왕대인은 곧바로 가격을 틀고 운송을 꼬며 지불 방식을 불리하게 내밀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초보 장사꾼을 걸러내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그러나 소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삼의 결을 짚고 수확철을 짚었으며 국경 길목의 위험과 그에 따른 손실까지 미리 계산해 내놓았습니다. 왕대인의 눈빛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을 소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3일 밤낮 숨이 마를 때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왕대인은 마침내 웃음을 거두고 소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선 상인 중에 이런 자가 있었던가. 이번 판이 잘 끝나면 우리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요. 그 순간 소향은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남장을 한 여인이 아니라 국경을 넘는 상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조선으로 돌아온 뒤 그 거래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진대감의 재산은 눈에 띄게 불어났고 의주의 장터에서는 소향의 이름이 먼저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누구는 그가 사내라 했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소문은 하루가 다르게 부풀어 갔습니다. 의주에 나타난 상인이 있다더라. 얼굴은 전다는데 눈빛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더라. 사내라 하기엔 너무 날카롭고 여인이라 하기엔 너무 단단하다더라. 소향은 더 이상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쫓겨난 며느리라는 이름은 그녀의 삶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또 새해가 흘렀습니다. 소향은 30이 되었고 의주에서 가장 큰 상권을 손에 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대감은 늙어 모든 일을 소향에게 맡겼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소향은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객주를 세우고 길을 잇고 산의 광맥을 살피며 은을 모았고 바닷길을 열어 소금과 젓갈을 내륙으로 실어 나르며 시장의 숨결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그러나 그 모든 성공의 한가운데서도 소향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7년 전 새벽 대청마루 위에서 내려다보던 시어머니의 눈빛과 남편의 차갑게 등을 돌리던 그 말 한마디가 밤마다 소향을 깨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름을 감추지 않은 채 그들 앞에 서리라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소향은 한양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정의 물목을 올리고 마무리를 짓고 잠시 거리를 둘러보려 했습니다. 가마는 화려했습니다. 호위는 줄을 지었고 사람들은 길가에 서서 구경했습니다. 누구길래 저리 위험이 있나. 의주에서 온 여상인이라더라. 그때 가마가 어떤 큰 집 앞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소향은 문득 가마를 멈추게 했습니다. 낡은 담장, 깨진 기와 기운 빠진 대문. 그러나 소향은 단숨에 알아보았습니다. 최씨 가문 저택. 7년 전 자신이 내쫓겨 나왔던 그 집. 호위 하나가 낮게 말했습니다. 마님, 저 집은 최씨 가문이라 합니다. 예전엔 양반가라 하더니 요즘은 기울어 빚에 시달린다 하옵니다. 가장인 최진수라는 자가 술과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였다 들었습니다. 소향의 가슴이 조용히 뛰었습니다. 통쾌함이 먼저 오르려다 허무가 뒤따랐습니다. 그 집안 사정을 더 알아보거라. 잠시 뒤 호위가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마님, 최진수는 재혼을 하였으나 그 또한 오래 못 갔다 합니다. 지금은 늙은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고 끼니도 잊기 어렵다 하옵니다. 머지않아 집까지 빼앗길 형편이라 하옵니다. 소향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가에 아주 얕은 미소를 걸었습니다. 그 집 빈문서를 모두 사들이거라. 다만 누가 샀는지는 숨기라. 며칠 뒤 빈문서들은 소향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최씨 가문의 목줄이 소향의 손끝에 걸린 셈이었습니다. 소향은 전가를 보냈습니다. 빚을 갚고 싶거든 그 돈을 물린 이를 직접 만나러 오라. 한양의 큰 객주. 소향이 거느린 객주의 대청에 초췌한 노파와 한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정경 부인은 이제 늙고 굽었습니다. 백발은 성성하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최진수 또한 예전의 기세는 사라진 채 눈 밑이 꺼져 있었습니다. 대청 윗자리에는 비단 옷자락이 흐르는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얇은 베일로 가렸으나 기운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호위들이 양옆에 서 있었고 집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사가 말했습니다. 돈 준 알이 이들이 왔사옵니다. 정경 부인이 먼저 엎드렸습니다. 돈 준 알이 당장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기운만 남았습니다. 소향은 천천히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 정경 부인과 진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소향? 진수가 떨리는 소리로 불렀습니다. 소향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도련님이라 부르기엔 이제 그 호칭이 과분하겠지요. 정경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어찌 일이 되었느냐고요? 소향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또렷했습니다. 7년 전 부인께서 제게 이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 하셨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제가 이 자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소향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발끝이 대청 바닥에 닿을 때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 길도 몸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물을 내려다보며 끝을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경 부인의 숨이 막히는 듯 흔들렸습니다. 소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고 배웠고 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 이름 앞에는 누구도 함부로 혀를 놀리지 못합니다. 정경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소향아, 그때는 내가 그릇이 작았다. 미안하다. 제발 용서해다오. 소향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부인께서 저를 내치실 때에도 용서를 생각하셨습니까? 소향이 손뼉을 치자 하인들이 문서 더미를 끌어왔습니다. 산처럼 쌓인 빚 문서. 정경 부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집도 남은 것들도 모두 잃게 됩니다. 정경 부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향의 치맛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살려다오, 살려다오. 소향의 시선이 내려앉았습니다. 7년 전 마루 위에서 내려다보던 그 눈빛처럼 무릎을 꿇으십시오. 정경 부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엇이라. 부인이 제게 하신 그 꼴 그대로 무릎을 꿇고 절하십시오.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경 부인은 떨리는 몸을 끌고 소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반 부인의 위엄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수 또한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향, 내가 잘못했소. 제발 살려주시오. 대청은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소향의 가슴 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통쾌함이 잠깐 반짝였으나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묘한 허무와 말로 다 못할 서늘한 슬픔이 함께 남았습니다. 소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정경 부인과 진수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향은 문서 더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인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부인이 제게 하신 그대로 되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향의 숨이 한 번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의 부인을 보니 더는 그럴 까닭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인은 이미 스스로 벌을 받으셨습니다. 소향은 빈 문서를 한 장 들어 올렸습니다. 종이에서 묵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불로 던졌습니다. 불꽃이 문서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종이가 타들어가며 그동안 쌓인 원망도 함께 제가 되는 듯 했습니다. 이 빚은 제가 거두지 않겠습니다. 집도 돌려드리겠습니다. 정경 부인의 입이 떨렸습니다. 어찌 그리하시오. 소향은 창가로 걸어가 한양의 거리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장사를 했고, 누군가는 무거운 짐을 졌으며,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소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남을 밟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굳게 서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돌아서 정경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인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소향입니다. 제가 그날 내쫓겼기에 오히려 제 발로 큰 길을 찾았습니다. 부인께서는 저를 꺾었다 여기셨겠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제게 날개를 달아주신 셈이지요.
정경 부인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늦은 후회의 빛이었습니다. 소향아, 내가 참으로 부끄럽구나. 소향은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남은 날을 부디 거칠지 않게 보내시길. 정경 부인과 진수는 깊이 절을 올리고 객주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등은 쓸쓸했으나 어쩐지 조금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날 밤 소향은 객주의 누각에 홀로 올랐습니다. 한양의 밤은 수천 개의 등불로 반짝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사람의 삶은 꺼지지 않는다는 듯 불빛이 이어졌습니다. 소향은 지난 7년을 떠올렸습니다. 끝이라 믿었던 새벽이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땅에 쓰러진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새로운 뿌리가 내렸습니다. 집사가 올라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마님, 내일 의주로 떠날 채비가 갖추어졌습니다. 소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양에서 할 일은 마쳤다. 이제 내 길을 가야지. 다음 날 새벽 소향의 행렬이 한양을 떠났습니다. 가마가 지나가자 사람들은 길가에 서서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바로 여상인 소향 마님이라더라. 저렇게 우뚝 선 여인이 있다니 우리 딸도 그를 배우면 절이 될 수 있을까? 소향은 담담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꿈은 내가 잘 되는 것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의주로 돌아간 뒤 소향은 글방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식을 풀어 굶주린 이를 살렸고 병든 이에게는 의원을 보내 약을 나누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소향 마님은 큰 부를 지닌 분이시나 마음이 더 크시다. 그러나 소향은 스스로를 영웅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되찾는 데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을 누군가의 내일로 이어주는 데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소향의 이름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조용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이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또 다른 예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인연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시간을 건너 전해지는 조선의 설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